디자인하면 떠오르는 국산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죠. 웬만해선 디자인만큼은 실망시키지 않는 브랜드. 모기업 현대보다 젊고 스타일리시한 차를 만드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각인이 된 데는 오늘 소개할 이 모델의 등장이 마중물로 작용했습니다. 빼어난 디자인과 풍부한 편의 장비를 앞세워 동급 최강 아반떼를 위협하는 세강자로 떠올랐던 차. 디자인의 정점을 찍은 투도어 쿠페로 수많은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준중형 세단 포르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초중반의 기아는 현대차와의 기술 공유를 통해 라인업을 빠르게 보강했고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신차를 연이어 투입해 그럭저럭 괜찮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아만의 색깔이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말이 좋아 플랫폼 공유지 사실상 껍데기를 제외하면 다를 것이 없는 차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던 데다 다행히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당시만 해도 모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급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교하면 현대차 쪽의 상품성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경우가 많았죠. 덕분에 기아차는 소비자들에게 그저 현대차의 염가형 모델로 인식됐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을 게 없었죠. 고심 끝에 기아는 기술 공유라는 이점을 취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디자인에 몰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지금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2005년 당시 기아차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힘이 실자 본격적으로 디자인 경영을 내세웠어요. 기아차 편에서 꼭 한 번은 나오는 이분도 그때 결정된 외부 전문가 영입이라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차를 고를 때 이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었죠. 세라토 후속으로 개발된 프로젝트 TD 역시 기아차의 이런 고민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중형 세단 로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디자인 경영이 옳은 방향임을 확인한 기아는 2008년 뉴욕 모터쇼에서 빼어난 디자인의 소형 쿠페 쿱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이 차를 출시하면서 노선에 쐐기를 박았죠. 차명 포르테는 강하게 연주하라는 의미의 음악 용어에서 따왔고 이름처럼 직선과 면을 앞세운 강렬한 디자인으로 그동안의 기아차는 물론 그저 모든 연령대를 커버하기 위해 하나같이 단조로운 디자인을 내세웠던 기존의 국산 준중형 차들과 달리 확연히 돋보이는 스타일을 뽐냈습니다. 앞서 출시된 아반떼 HD가 펑퍼짐한 모습으로 붕어 같다며 놀림을 받고 있던 와중 벤틀리를 집어삼키며 등장한 포르테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죠. 기아차 패밀리 룩으로 자리잡은 일명 호랑이 코 그릴을 중심으로 라인을 따라 길게 이어진 헤드램프가 스포티한 분위기를 주도했고 17인치 대형 알루미늄 휠, 사선으로 치켜올린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프론트 및 리어 오버행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면서 역동감이 느껴지는 측면, 마치 스포일러를 단 듯 각을 세운 트렁크 리드와 날카로운 리어 램프가 돋보이는 후면부는 날렵한 앞모습과 조화를 이뤘죠. 두툼한 범퍼로 둔중한 이미지였던 아반떼와 달리 하단에 어두운 플라스틱 가니쉬를 덧대 무게감을 덜어낸 것도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피터 슈라이어가 내세운 직선의 단순미가 돋보였고 겉모습만 봐도 아반떼 HD와 같은 뼈대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아차만의 색을 확실하게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혼다 시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17인치를 수용하는 넉넉한 휠하우스는 하위 트림에 작은 휠을 끼울수록 급격하게 볼품없어졌습니다. 또 앞뒤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짧아진 트렁크로 시각적으로 차가 짜리몽땅해 보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아반떼 HD보다 25mm나 더 길었지만 눈으로는 오히려 더 작아 보였죠. 기아차의 색채는 실내에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고민했던 전작과 달리 오로지 신세대에 초점을 맞춘 듯 스포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고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인 대신 고광택 패널과 메탈 그레인 장식으로 꾸며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브랜드 컬러로 설정한 붉은색 조명과 둥근 혼 커버를 중심으로 하는 스티어링 휠은 은근히 아우디를 연상케 했어요. 물론 닮았다고 해도 지적하기가 좀 애매했죠. 럭셔리 1.6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시 오피러스에도 없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미러를 추가하는 등 구성면에서 아반떼는 물론 아예 급을 뛰어넘는 최신 편의 장비를 채워넣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또 억스 및 USB 포트를 포함한 블루투스 오디오를 탑재해 더욱 편리한 음악 감상이 가능했고 부실한 성능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조사에 경력음을 주는 것에 가까웠던 기존의 순정 내비게이션 대신 저렴한 음성인식 DMB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선보여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3실린더 계기판은 화려한 무드램프, 차량의 상태를 한글로 표기해주는 단색 정보창까지 마련해 멋과 기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초록, 빨간색으로 변하는 에코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제 운전을 유도하는 에코 드라이빙 램프 같은 깨알 같은 기능도 내장했어요. 다만 편의 장비를 중형차급으로 업그레이드한 대신 내장재는 소형차급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가 유난히 도드라져 감성 품질은 오히려 전작만 못했고, 오염에는 강했지만 먼지와 스크래치에는 훨씬 취약했죠. 뒷좌석은 늘어난 휠베이스와 전폭으로 거주성이 더 좋아졌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뒷좌석 암레스트와 6대석 폴딩 기능을 쪼잔하게 최상위 트림에만 한정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현대 기아차의 소형 모델에 두루 쓰인 4기통 1.6L 가솔린과 디젤, 2.0 가솔린의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운행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디젤과 2.0L 모델은 아반떼에도 안 올라간 개선형 엔진이 탑재되어 의외로 파워트레인에서도 아반떼를 앞섰죠. 주행 감각도 생김새에 걸맞게 날렵했습니다. 가벼운 공차 중량과 소폭 개선된 조향감으로 동급에서 주행감이 가장 경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1.6L 가솔린 모델보다 출력과 토크가 모두 높은 디젤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죠. 다만 럭셔리 1.6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차급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부 소음, 하위 트림에는 후륜 드럼 브레이크를 넣으면서 다소 경박스러운 제동감에 불쾌한 진동까지 선사했습니다. 또 이때만 해도 자세 제어 장치가 옵션으로 빠져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VDC의 장착 여부나 타이어 사이즈 등 트림에 따라 주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쓴 아반떼 HD와 달리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소형차에 주로 쓰이는 토션빔 서스펜션으로 변경됐는데, 다행히 일상적인 주행 성능에서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지만 일부 자동차 매체에서 고속주행 시 뒤쪽 흔들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죠. 뒷좌석 승차감도 아반떼는커녕 후륜 듀얼링크 서스펜션을 썼던 전작 세라토만도 못해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 삼성 뉴 SM3, 아반떼 MD 등 경쟁차들 역시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으로 대동단결하면서 비난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출시 당시에는 상위 모델인 로체와 마찬가지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심이 따라다녔죠. 전자식 스티어링, MDPS의 완성도 역시 높지 않았던 때라 오랜 세월 검증된 유압식에 비해 운전 감각에서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유격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가벼운 감각은 경우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안정감, 고급감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차같이 빠르게 핸들을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장난감처럼 윙윙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이 밖에 경제성을 앞세운 디젤 모델에 수동 변속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나중에는 아예 2천만원에 육박하는 단일 트림만 남겨놓은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구성이었죠. 한편 포르테는 여러 파생 모델을 함께 준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선보인 하이브리드였는데요. 앞서 프라이드에 시범적으로 탑재했던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아닌 형제차 아반떼와 공유하는 세계 최초 LPG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친환경차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인상을 매섭게 꾸민 아반떼와 달리 휘황찬란한 형광 라임색 전용 컬러와 전용 휠, 소소하게 다른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면 일반 세단과 큰 차이가 없었고, 포르테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가격이 비싸 판매량은 저조했지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LPG 세단인데다 LPG를 쓰면서도 리터당 17km라는 뛰어난 연비를 선사해 오너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죠. 문제는 단점 역시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그대로 공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연비를 위해 현대 파워텍의 CVT, 즉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는데 주행 성능은 쾌적했지만 엔진과 모터의 힘에 비해 미션의 한계가 낮아 높은 확률로 문제를 일으켰죠. 기아차도 이를 의식해 1회에 한해 무료로 교환해주긴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도 동일한 문제로 미션이 망가졌고, 결국 오너들은 중고 시세와 버금가는 비싼 돈을 주고 사비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동호회 오너들 사이에서는 미션 교체용 적금을 하나씩 들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네. 두 번째 가지치기 모델은 세단보다 더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투도어 쿠페, 포르테 쿠비였습니다. 2009년 공개된 실물은 뉴욕 모터쇼에서 선보인 컨셉트카 쿱에서 일부 비현실적인 요소만 다듬었을 뿐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작지만 날렵하고 강인해 보이는 인상은 별다른 드레스업 없이도 근사했습니다.
직선 위주의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쐐기형 캐릭터 라인은 이 쿱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과 고성능 차이선을 볼 법한 리어 디퓨저, 심지어 세단에도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살리면서 타겟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포츠카 감성을 제대로 담아냈죠. 애초에 포르테의 디자인 큐를 제시했던 컨셉트카 자체가 이 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드디어 제 옷을 입은 듯 세단에서 어딘가 밋밋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실내는 지지력을 높인 시트, 크래쉬 패드와 도어 트림 곳곳에 강렬한 레드 포인트를 더한 것 외에는 세단의 구성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고, 풍부한 편의 장비 또한 차별 없이 공유해 상품성도 훌륭했습니다. 음악의 박자에 맞춰 깜빡이던 이 무드 스피커는 쿱만의 깨알 포인트였죠. 또 현대 티뷰런이나 투스카니 등 패스트백 스타일의 쿠페들과 달리 승객석과 완전히 분리된 트렁크 공간, 비교적 온전한 뒷좌석을 갖추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예전만큼 부담스럽진 않았죠. 물론 세단만큼 편하진 않았지만요. 파워트레인은 세단과 동일한 1.6, 2.0L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해 외관에 비하면 빈약하게 느껴졌지만, 이후 GDI 파워트레인 도입과 함께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해 출력과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후기형 모델은 자동과 수동 변속기가 모두 6단으로 업그레이드 된 데다 2.0 모델에 한해 패들 시프트까지 제공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죠. 특히 LED로 치장한 리어램프가 유난히 예뻤어요. 비록 가지치기 모델이었지만 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첫 번째 투도어 쿠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고, 기대 이상 잘 만들어져 자동차 매니아들의 입문용 차량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죠. 선대 세라토에 이어 원메이크 레이싱 차량으로 제공되는 등 각종 모터스포츠 경기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사실상 2008년 단종된 투스카니의 포지션을 이어받았는데, 현대차에서도 투스카니 후속격 모델 벨로스터를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이 이 포르테 쿱을 선택하면서 단종 직전까지도 쏠쏠한 판매고로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빠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애니메이션 또봇에 출연해 아이들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어요. 여담으로 고성능 차량, 쿠페나 컨버터블 등에 한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이른바 스포츠카 할증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인기를 끈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현대는 신형 아반떼 MD의 투도어 쿠페 모델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성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처참했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2010년 하반기에는 앞서 언급했듯 기존의 1.6L 감마 엔진에 직분사 장치를 탑재한 GDI 엔진, 6단 수동 및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동력 성능과 연비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한 디젤을 빼는 대신 1.6 LPI 엔진을 탑재한 렌터카 모델이 추가됐고, 나중에는 공회전 방지 장치인 ISG를 탑재, 연비에 집중한 모델인 에코 플러스 트림도 신설했어요.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없어서인지 이렇다 할 페이스리프트는 없었고, 휠 디자인만 변경해 신선함을 준 것에 그쳤죠. 여기에 연식 변경과 함께 5도어 해치백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미 등 유럽 전략 차종인 시드가 판매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모델이었고, 소수의 매니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전작 세라토 유로의 뒤를 이어 국내에도 정식 출시됐지만, 앞서 소개한 투도어 쿱과 달리 이런 차가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나름 합리적인 가격과 포르테 특유의 경쾌한 몸놀림, 뛰어난 연비에 해치백 특유의 실용성으로 무장했지만 더 스타일리시한 집안 식구 소울, 그 사이 2세대로 거듭난 현대 i30를 두고 이 차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포르테가 택시로 돌아다니기도 했죠. 2011년 서울시가 1600cc 이하 소형 택시 규정을 부활시키면서 한때 포르테 같은 준중형 세단에 심지어 경차 택시까지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택시 고급화로 중형차가 기본이 됐지만, 훨씬 이전에는 폰이나 브리사 등 작은 차를 택시로 썼었죠. 그 사이 차들이 더욱 커지면서 오래전 중형차에 버금갈 만큼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경제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 주목받은 것도 잠시, 기존의 중형 택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고작 몇백원 차이로 훨씬 편안한 중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애초에 택시 고객들이 저렴한 요금을 기대하고 탔던 건 아니었다 보니 이 소형 택시를 자연스레 기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택시를 운행해야 하는 기사님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택시 승객과 기사 양쪽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해 몇 년 안가 사라졌어요.
현대 세라토가 단정하긴 하지만 동시에 개성 없는 디자인으로 이렇다 할 색깔을 가지지 못한 것에 반해 당시 유행으로 엣지 있게 디자인된 포르테는 이름처럼 강한 인상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의 기아를 단박에 각인시켰습니다.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간접 광고로 출연했던 게 떠오르는데 드라마 주제와도 잘 어울리는 이름에 강렬한 컬러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급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서자 취급을 받으며 희미해져갔던 세라토의 서름을 달래주듯 빼어난 디자인에 아반떼를 능가하는 상품성을 갖춰 판매량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 꼴찌였던 기아를 단숨에 국내 준중형차 시장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1위 아반떼가 세워놓은 요새는 무너질 기미가 안 보였지만 해외에서도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는 저가차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있던 기존 스펙트라 대신 새 이름 포르테로 선보이면서 매력적인 디자인의 가성비 좋은 소형차로 호평받았고 판매량도 증가했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어 여러 번의 상품성 보강을 거친 뒤 2세대 K3가 출시된 오늘날까지도 신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후속으로 등장한 K3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2012년 단종됐어요. 쿱과 해치백은 각각 후속 모델인 K3 쿱과 유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병행 판매가 이루어졌죠. 한편 출시 이후 몇몇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백두혈통도 아버지 눈치는 봐야 했기 때문일까요? 체감이 될 정도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면서 연식이 쌓일수록 내장재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차체 곳곳 부식이 일어나는 건 예사였고 문짝을 닫을 때 나는 빈 깡통 같은 소리가 마치 종이장처럼 가볍게 느껴져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런 느낌은 곧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사실로 드러나 예비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차인 GMW 라세티 프리미어와 비교하면 좀 심할 정도였어요. 2010년형 후기형 모델부터 일부 설계를 보강해 좋은 점수를 확보했지만 이미 휴지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은 후였고 수치적인 안전성을 확보했을지언정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는 주진 못했죠. 파워트레인은 오히려 초기 모델에서는 엔진 프런트 케이스 누유 같은 소소한 고질병을 제외하면 큰 말썽이 없었지만 문제는 후기형에 탑재된 GDI 엔진들이었죠. 10만 킬로미터를 전후해 운행 중 노킹이 일어나거나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4단 저동 변속기라는 악조건을 감수하고라도 후기형 GDI 모델 대신 MPI 엔진이 달린 구형을 찾는 분들도 많았어요. 같은 세대 현대차가 폭넓게 공유하는 CMDPS는 모터 내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부서지면서 뚝뚝 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핸들이 잠기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MDPS의 플렉시블 커플링, GDI 엔진의 쇼트 엔진 등 주요 부품의 무상 교체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벽히 해소되진 않았죠.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스타일로 기아차의 존재감을 끌어올린 포르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차의 마이너 버전이라는 꼬리표를 디자인으로 끊어내겠다는 결정 또한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소수의 팬들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야 하는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이런 도전을 시장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신차로서 많은 기대를 등에 업고 등장한 포르테는 좋은 성과를 거둬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렸고 이후 투입된 K 브랜드의 훌륭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네이밍을 정리하면서 포르테라는 이름은 아쉽게도 이 모델을 끝으로 사라졌지만 후속인 K3 역시 멋들어진 스타일과 아반떼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춰 준중형차 시장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죠.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식이 꽤 쌓였지만 무난한 파워트레인과 저렴한 유지비, 풍부한 편의 장비로 최근까지 사회초년생들의 부담 없는 첫차로 인기를 끌었는데 스마트폰에 억스 단자까지 없어진 요즘은 이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가 더 빛나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10수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세련됐고 특히 관리 잘 된 쿱은 탐까지 나더라고요. 자기 전에 엔카 구경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